네, 중국 얘기 한 가지 먼저 해드리고 시작을 할까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중국 내 청년 실업자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요, 이게 35살만 되면 벌써 밀려날 걸 걱정한다는 것입니다. 65세도 아니고요. 35살 무렵부터라는 겁니다. 자, 일단 중국에서는 한 해에 1000만 명이 취업 시장에 나옵니다. 자, 매년 1000만 명의 일자리가 창출돼야 소화가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어렵게 취업을 해도요, 35세 문턱을 넘기기가 쉽지 않다라는 말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젊은이들이 계속 1000만 명 이상씩 쏟아져 나오니까 이게 55세, 65세까지 계속 일자리를 지키고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지난달 초에 베이징 시내에서 취업 박람회가 열린 바 있습니다. 농촌에서 일할 도시 청년들을 구하는 행사였습니다. 천천히 말씀드려볼까요? 농촌에서 일할 도시 청년을 구하는 행사였습니다. 도시에서 일할 농촌 청년이 아니라 농촌에서 일할 젊은이들의 발길이 그런데요, 엄청 이어졌습니다. 도시 출신이지만 워낙에 일자리가 없으니까 농촌에 내려가서라도 일을 하려는 그런 중국 젊은이들이 상당히 많이 몰린 거였습니다. 그만큼 지금 그 중국은요, 취업 시장이 그 최악이다라는 얘기인데, 중국에서는 1년에 이 취업 시장에 나오는 대학 졸업생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중국 정부가 발표한 그 청년층 실업률은요, 15%입니다. 사실 이것도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중국 정부의 이 숫자는 사실 좀 낮춰서 발표했을 것이다. 라는 그런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일단 중국 정부가 발표한 대로만 보죠. 15% 실업률, 청년들. 단순하게 계산하면 이 가운데 그러니까 150만 명이 직장을 구하지 못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찌 어렵게 취업문을 뚫었다 하더라도요, 이 마의 35세를 통과하기는 어렵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55세, 65세가 아니라 35살부터 밀려나는 걸 걱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학 졸업해서 한 25살쯤 어렵게 취직을 했는데 10년쯤 후인 35살부터 밀려나는 걸 걱정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인건비가 높은 35세 이상 직원일 경우에는요, 더더욱이 그렇답니다. 적응력이라든지 세대가 변한다라는 얘기죠. 적응력, 심지어는 체력 등등을 따져서 이 해직 대상의 명단을 올리기 시작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난해 6월 기준으로 본다면요, 중국 내 35세 이상 실업자 수는 무려 8,700만 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중국 내 35세 이상 실업자의 수가 대한민국 인구의 거의 2배에 가까운 그런 정도입니다. 8,700만 명. 실제로는 이거보다 더 할 거라니까 정말 대한민국 인구 2배 되는 얘기죠. 임금이 줄면서 생활도 궁핍해졌는데요. 지난해 중국의 화이트 칼라 계층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2%가 임금이 그전보다 더 내려갔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올라가도 시원찮은데 더 내려간다는 겁니다. 이 장기 집권에 성공한 시진핑 정부가 사실 최근 이 극심한 경제난을 겪고 있죠. 경쟁이 필요 없는 그 장기 집권 국가에서는 사실 반드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이런 겁니다.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경기 부양에 힘을 쏟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쉽지만은 않아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올해 중국의 경제 전망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제조업 지수는요, 대기업을 제외하고 4개월 연속 기준치를 밑돌았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몇 개의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중국 기업들이 그 기준치를 밑돌고 있는 그런 부진한 성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수요 부진과 시장 침체의 그런 어떤 불확실성을 앞으로 개선하지 못한다면 올해 중국의 경제는 다시 부활하기가 좀 쉽지 않다라는 게 지배적입니다. 특히 중국 젊은이들의 고통은 앞으로 계속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잠시 둘러서 가겠습니다. 대만 잠깐 둘러갈게요. 미국에서는요, 대선을 앞두고 대만 문제도 여러 가지 외교 이슈 가운데 하나로 좀 떠오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그 대만 문제를 담당하는 한 당국자가 엊그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차기 대선에서 승리해서 재집권할 경우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만을 버릴 것이다 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미 발생한 사실이 아닌 가정을 전제로 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만은 이 대만에 대한 안보 불안을 증폭시키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중국 사람이 얘기했으니까 대만에 대한 안보 불안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중국의 대만 담당 기구인 국무원 대만 사무 판공실의 한 대변인은 엊그제도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최근 그 대만 관련 발언에 대해서 중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미국은 언제나 그렇다시피 미국 우선주의, 특히 트럼프가 재집권을 한다면 더더욱이 미국 우선주의만을 추구할 것이기 때문에 그 경우에 대만은 언제든지 체스 말에서 소위 말해서 버려진 말로 바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좀 세게 표현을 한 거긴 합니다만은. 그런데 실제로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팍스 TV와의 인터뷰에서 대만이 미국의 반도체 칩 사업을 다 훔쳐갔다라고 막 강력하게 비난을 하는 발언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대만 방어 계획은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대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불편하다는 얘기죠. 본인 생각을 그대로 말하기에 너무 불편하다는 것이죠. 그런저런 여러 가지 발언과 여러 가지를 합쳐봤을 때 대만이 좀 불안불안해야 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자, 우리가 지금 여유롭게 중국 얘기, 대만 얘기만 하고 있을 상황이 아닙니다. 자, 이제 미국으로 들어옵니다. 미국에서 지역 로컬 은행들이 지금 매우 위험하다라는 경고음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위험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몇몇 은행. 뉴욕의 지역 은행인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라고 있습니다. NYCB,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 NYCB의 주가가 전날 40% 가까이 폭락한 데 이어서 어제도 급락세를 이어가면서 이 상업용 부동산으로 인한 그 미국 지역 은행권의 위기가 더욱 우려될 것이다라는 이 그런 우려감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 상업용 부동산 대출 부실화가 은행들의 실적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이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일본과 유럽에서도 실적 악화를 발표한 그 은행들의 주가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어제 그 뉴욕 증시에서요, 이 NYCB, 뉴욕 커뮤니티 뱅크의 주식은 전날보다 10% 넘게 급락한 $5.80 정도의 거래가 계속됐습니다. 뉴욕 커뮤니티 뱅크는 그 전날에는요, 무려 38%가 폭락했습니다, 주가가. 그런데 이제 이틀 연속 두 자릿수의 내림세를 기록하면서 완전히 폭락하는 것이죠. $10 이상이었던 그 주가는요, 딱 이틀 만에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 대출 부실화에 대비해서 대규모 대손 충당금을 쌓으면서 작년 4분기에 예상하지 못한 그 손실을 많이 기록한 그것이 이제 요인이 됐고요. 또 배당금의 대폭 삭감을 예고한 게 투자자들의 우려를 키우면서 주가가 완전히 반토막 났습니다.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위기가 은행 재무제표에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했다라는 이제 우려가 확실하게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업 구조가 좀 비슷한, 앞서 말씀드린 뉴욕 커뮤니티 뱅크와 사업 구조가 비슷한 다른 지역 은행들의 주가도 지금 급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NYCB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벨리 내셔널 뱅커프라는 곳도 있고요. 시리즌스 파이낸셜 그룹, 시리즌스 파이낸셜 그룹이라는 그런 은행도 있고요. 이게 다 리저널 뱅크입니다. 지역 은행. 또 리전스 파이낸셜 뱅코프, 뭐 이런 은행. 사실은 웬만한 한국 은행들보다는 훨씬 큰, 그거보다 한 단계 위의 규모를 갖고 있는 리저널 뱅크들인데, 이런 주요 리저널 뱅크들이 연이어 주가 급락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뉴욕 커뮤니티 뱅크에 실적 충격을 안긴 미국 내 상업용 오피스 시장의 침체는요, 금융시장에 충격을 미칠 수 있는 그 취약 고리로 지금 대표적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찌감치 사실은 좀 예견돼 왔던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팬데믹 이후에 잘 아시잖아요. 상당히 많은 회사들이 재택근무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실 텅텅 비고. 회사가 문을 닫은 건 아니지만 회사 직원들이 뭐 절반은 집에 있고 절반은 뭐 나오는 그 절반들도 하루 나왔다가 안 나왔다 이러니까 사무실을 다 줄이는 거죠. 반으로 줄이고 3분의 1로 줄이고, 어떤 뭐 사무실은 뭐 개인 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사무실 빼서 집에 가서 일해버리고, 이러니까 공실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미국에서 사무용 오피스 빌딩의 이 대출은 타격을 받을 것이다라는 것은 뭐 이미 몇 년 전부터 다 알고 있던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금리 상승 등으로 인해서 자금 조달 비용마저도 크게 늘어나니까 상업용 대출 부실화가 이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게 확산될 것이다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그 우려가 엊그제부터 점차 현실화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가 반토막 난 거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자, 미국 기업들 얘기를 좀 더 해볼까요? 미국 기업들이 코로나19 기간 이 재택근무에 익숙해졌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직원들을 사무실로 불러 모으기 위해서 기업들이 좀 압박을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런 뉴스는 어찌 보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상업용 부동산 소유주 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반가운 뉴스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다들 많이 이제 재택근무를 하는데, 이제 일정 부분 사무실로 나오라는 분위기가 이 기업체 대표들을 중심으로 해서 업주들을 중심으로 조금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사무실 공실률이 조금 이제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조금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이런 것도 이제 도움이 되는 뉴스가 될 것입니다. 자, 월스트리트저널을 볼게요. 자, 월스트리트저널 어제 보도를 보니까 JP모건 체이스와 보잉에 이어서 물류업체인 UPS도 직원들의 전일제 출근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UPS의 캐럴 톰의 CEO는 투자자들과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류 능력뿐만이 아니라 직원들 간의 관계도 우리는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회사다라면서 그래서 내근이 필요한 회사다라고 내근 방침을 설명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주 5일 출근은 팬데믹 이전의 업무 방식으로 돌아가고픈 그 CEO들의 그런 바람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라면서 일부 CEO들은 직원들이 재택근무하는 것을 좀 불공평하다라고 보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실제 예도 있습니다. 자, 지난해 UPS의 노사협상에서는요, 이 사무직 직원들은 재택근무를 시행하는 반면에 운전기사나 무슨 창고 직원들은 현장에서 일하는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불공평하다라는 그런 주장이 제기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불공평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업주들은 골치 아프니까 그럼 사무직 직원들은 다 나오면 여러모로 좋아. 같이 커뮤니케이션도 잘 해야 되고 일하는 걸 내가 직접 내 눈앞에서 직접 관리 감독도 할 수 있고 하니까 그럼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게 내근 직원도 다 출근해. 이런 분위기가 지금 약간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자, 모바일 통신 칩 업체 퀄컴에서는요, 직원들에게 일주일에 4일을 최소한 사무실로 출근하도록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크리스티아누 아몬 퀄컴의 CEO는요, 이 퀄컴 샌디에고 본사에서 이 엔지니어들과 함께 일하고 또 직원들이 대부분 그 정책을 준수하는 그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사무실이 팬데믹 이전처럼 그렇게 보이고 있다. 직원들이 사무실에 나와서 일을 하니까 이제 좀 일하는 것 같아.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간 것 같아. 그러면서 아주 속 시원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직원들을 다 한눈에 볼 수 있으니까. 퀄컴 CEO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정상으로 돌아왔다. 확실하게 우리는 back to normal로 돌아왔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무직을 중심으로 해서 전면적인 사무실 복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JP모건 체이스는 지난해 4월 모든 그 고위 관리직에게 주 최소한 3일 이상을 사무실에서 근무하라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또 이제 보잉을 볼까요? 보잉사는 지난해 10월 상업부문 직원들에게 사무실에서 주 5일 근무하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또 이후 이제 보잉 직원들은 이 SNS에 그 이후에 항의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뭐 재택근무 5일 하니까 좋은데 갑자기 나오라면 난 싫습니다. 뭐 이런 식의 항의 글을 올렸어요. 그리고 이제 일부 노조 조합원들은 나 이런 식으로 나오라고 자꾸 하면 난 퇴사할 의향이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반발이 있었습니다. 보잉사. 그러니까 다른 회사 CEO들도 가만히 있어봐. 나도 나오라고 할 건데 그러면은 직원들이 그만둔다고 그러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조금 했었는데 요새 또 그 걱정도 안 한다고 합니다. 회사 측은 사무실 출근 지시를 내릴 경우에 성과가 높은 직원들 사이에서 나 그러면 회사 그만두고 나 성과 어차피 좋고 실력이 있으니까 다른 회사 재택근무 시키는 회사로 갈래 할까봐 걱정하는데 최근에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잘 아시다시피 이제 대형 미국 내 IT 기업들의 그 해고가 연이어 단행되잖아요. 뭐 아마존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그 직원들을 많이 해고하고 있습니다. AI가 들어가면서 이제 실제적인 사람 직원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여러 가지 요인이 합쳐지면서 그 IT 기업들이 직원들을 많이 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직원들이 자꾸 자꾸 이제 사무실 나오라 그러면 나 그만둘 거예요.
하던 분위기에서 조금 주춤한다라는 것이죠. 자, 일론 머스크가요, 델라웨어주 법원에서 소액주주에게 패소했습니다. 그런데 그 패소에 반발을 해서 테슬라의 법인을 델라웨어주에서 텍사스로 이전할 거야 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그 델라웨어주에서 한 소송을 겪었는데, 이제 본인이 한 게 아니라 소송을 당한 그 재판을 델라웨어주에서 했는데, 그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 판결 직후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절대로 델라웨어주에 회사를 설립하지 말라라면서 테슬라의 법인 등록을 델라웨어에서 텍사스로 옮겨야 하는지의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했고, 그 설문조사 결과를 또 공개했습니다. 자, 그 투표에 참여한, 온라인 투표로 참여한 110만 명 정도가 되는데요. 대부분 이제 테슬라 주주들입니다. 그 투표에 참여한 110만여 명 가운데 87% 이상이 이에 찬성했다는 것입니다. 델라웨어주에서, 그러면 텍사스주로 옮겨. 여기 찬성했다는 거죠. 자, 근데 왜 이런 일이 있냐 하면요, 지난달 30일 델라웨어주 법원이 일론 머스크가 받기로 한 560억 달러 상당의 그 보상금을 무효로 한다라는 판결을 내린 데에 대해서 머스크가 불만을 드러낸 것입니다. 앞서 그 테슬라의 소액주주인 리차드 토네타라는 사람은요, 지난 2018년 테슬라 이사회가 일론 머스크에게 560억 달러의 보상금을 승인을 하자, 그 보상금은 무효다,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라면서 보상금 무효 소송을 델라웨어 주 법원에 제기한 것입니다. 그 소액주주가요. 무효라고 그 소액주주가 주장하는 이유는요, 테슬라가 이 같은 중요한 정보를 주주 측에 공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에 대해서 지난 2022년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소송을 제기한 그 토네타라는 그 테슬라의 주주라는 그 사람은요, 테슬라 주식을 그러면 얼마나 갖고 있길래 이렇게 일론 머스크 CEO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그것도 이겨버린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몇 주 갖고 있느냐? 테슬라 주식 딱 9주 갖고 있는, 그야말로 소액 중에 소액주주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겨버린 거예요. 당시 얘기되고 있는 지금 그 일론 머스크에 대한 보상금이라는 것은요, 머스크가 테슬라에서 월급과 보너스를 받지 않는 대신에 회사 매출과 시가총액 등 그 어떤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서 12차례에 나눠서 최대 1억 1천만 주 규모의 스톡 옵션을 받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 그런 보상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560억 달러 상당의 보상금을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 9주를 딱 갖고 있는 이 소액 주주가 소송을 하는 바람에 그 보상금이 무효 처리된 거예요. 델라웨어주 법원은 이사회가 그의 보상금을 승인하기까지의 그 과정에 상당한 결함이 있다 라면서 이 보상을 무효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소송을 제기한 그 원고는 아무리 소액주주라 하더라도 이사회의 승인을 취소해달라는 요구를 할 권리가 당연히 있다. 한 주를 갖고 있던, 9주를 갖고 있던, 10,000주를 갖고 있던 주주는 주주다라고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항소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만, 일단 지금 상황으로서는 그 560억 달러의 보상금을 반납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테슬라 주식 딱 9주 갖고 있는 그 소액주주 때문에 560억 달러의 보상금을 반납할 위기에 처해져 있는 것입니다. 한편 머스크는요, 지난 2021년도에도 규제 및 세금 문제와 관련해서 캘리포니아주와 갈등을 겪은 끝에 테슬라 회사를 그 북가주 팔로알토에서 텍사스주 오스틴으로 이전한 경험이 또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진짜 또 텍사스로 옮길지 모르겠습니다. 자꾸 이러다 보면 모든 회사들은 다 텍사스로 가버리기 말겠어요.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우리 한인 소유의 그 다운타운의 뭐 봉제 업체 이런 분들도 상당 부분 텍사스로 갔습니다. 이 텍사스가 이제 기업 친화적이고 세금도 적고 그러니까 많이 가는 모양입니다. 자, 이스라엘 군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가자지구 땅굴에 바닷물을 들이부어서 땅굴을 침수시켜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나오게 만들어 버리겠다. 그 안에 있는 하마스 군사 병력들을 다 나오게 만들어 버리겠다라는 소위 땅굴 침수 작전이라고 있었는데요. 과연 그렇게 할까? 너무 잔인한 것 같아.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 군이 땅굴에다 바닷물을 부어버리는 그 침수 작전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공식 인정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텔레그램 채널에 올린 그 공지를 통해서 우리는 이번 전쟁에서 대량의 물을 끌어와 가자지구 지하의 테러 기반 시설을 무력화하는 새로운 방법을 시행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침수작전이 펌프와 파이프 설치, 그리고 엔지니어링 기술 개발, 또 장비 설치에 적합한지 지하 땅굴 입구 탐색 등 여러 가지 과정으로 구성됐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한 끝에 시행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토양의 특성, 그러니까 바닷물을 땅속으로 계속 집어넣어 버리면은 지하수가 바닷물 성분을 끌어들이기 때문에 지하수가 오염될 수 있잖아요. 먹을 수 없게 되잖아요. 바닷물을 먹으면 안 되는 물이잖아요. 그런데 땅속에다가 그렇게 많이 집어넣어 버리면 지하수와 바닷물이 섞여 버리면 지하수도 먹을 수 없는 물이 돼 버리기 때문에 가자지구의 많은 민간인들이 물을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오염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토양의 특성과 수계 등등을 전문적으로 분석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이 침수 작전에 대해서 하마스의 지하 기반 시설에 대항하기 위해서 지난 몇 년간 군과 정보기관이 개발한 다양한 기술의 하나다라면서 공습, 또 지하 전투, 또 여러 가지 기술 자산 등을 이용해서 특수작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지하 침수 작전이고 이게 특수작전에 포함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스라엘군의 땅굴 침수 작전은요, 지난해 12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처음 보도하면서 이제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구나. 야, 근데 정말 지하 땅굴에 있는데 갑자기 바닷물을 퍼부으면 이거 아무리 전쟁이라 하더라도 이건 너무 잔인한데 이런 여론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 알려졌는데 그래서 많이 걱정했는데 이스라엘 측이 공개적으로 이를 처음으로 이번에 인정한 것입니다. 네, 중국이 지난해 일본을 제치고 처음으로 세계 자동차 수출 1위 국가가 되었습니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의 지난해 자동차 수출 대수는 전년보다 16%가 증가한 442만 대로 알려졌습니다. 나름대로 증가했지만 중국을 따라잡지 못하고 중국한테 먹히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이보다도 한 50만 대가 많은 491만 대를 수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이 자동차 수출에서 1위 자리를 내준 것은요, 독일에게 밀렸던 지난 2016년 이후 7년 만의 일입니다. 자, 중국은 2022년 독일을 제치고 자동차 수출 세계 2위를 차지한 뒤에 딱 1년 만에 일본까지 제치고 정상까지 올랐습니다. 일본의 지난해 자동차 수출은 2년 만에 증가했습니다만은 코로나 대유행 전이었던 2019년 482만 대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자, 마이니치 신문은 세계에서 전기차 보급이 진행되면서 일본보다는 중국 세력이 더 커지고 있다라면서 일본은 아직 전기차에 있어서 뒤처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세계에서 전기차가 더 보급되고 전기차 트렌드로 더 많이 가게 되면 일본의 수출 감소세는 더더욱이 악화될 것 같다라면서 앞으로 일본의 자동차 수출 1위 탈환은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예상했습니다. 일본이 전기차 부문에 있어서는 미국이나 중국보다도 훨씬 뒤처져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다. 네, 체코에서는요, 신규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려고 하는데 한국이 한 발짝 더 다가갔습니다. 체코 정부의 신규 원전 사업 입찰과 관련해서 한국 수력 원자력, 요걸 이제 줄여서 한수원이라고 해요. 한국 수력 원자력과 경쟁한 미국의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가 탈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과 프랑스의 2파전으로 압축됐습니다. 자, 프랑스의 AFP 통신에 따르면 체코 정부는 어제 그 신규 원자력 발전소 사업과 관련해서 원자로를 기존 계획인 1기에서 무려 4기로 늘려서 한국의 한수원과 프랑스의 전력공사 EDF에게만 입찰을 허용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당초 입찰에 한수원과 프랑스 EDF 그리고 미국의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 이렇게 참여해서 3파전을 벌였습니다만은 이 중에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탈락했다라고 체코 정부가 밝혔습니다. 자, 한국의 한수원은 2022년 11월 두코바니 신규 체코의 원전 건설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최초 입찰서를 그때 제출했고요. 작년 10월에는 최종 입찰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는 5월 말까지는 입찰에 대한 평가가 있을 예정인데 그때 평가를 마치고 이제 6월에는 원전 건설 업체가 최종 발표될 예정이라고 이제 체코 정부는 발표를 했습니다. 자, 한국의 한수원이 체코의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 수주를 따내게 된다면 이 한국의 국익에 엄청나게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한국 얘기 나온 김에 하나만 좀 살짝 볼게요. 한국의 그 아파트 전셋값이 한동안 그렇게 올라서 전셋값이 집값하고 뭐 거의 비슷할 정도까지 올랐었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야, 그 돈 갖고 전세 들어갈 것 같으면 그 돈으로 아예 집을 사지 그래? 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주춤하다라는 소식입니다. 전국의 아파트 전셋값이 28주 계속 상승하다가 28주 만에 보합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니까 뭐 0.1%라도 상승을 하다가 이번 주에 들어서 딱 0.00% 기록을 한 거예요. 매매 가격은 10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낙폭이 다소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전국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 전국 아파트 전세 가격 지수 변동률은 0.00%를 기록해서 27주 연속 이어졌던 상승세를 멈췄습니다. 다만 수도권 지역은 조금은 그래도 상승세를 유지했습니다. 수도권 지역 전체적으로 보면 한 0.05%의 상승폭이라는 것입니다. 수도권에서는 매매시장 관망세로 이 전세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 또 갱신 계약을 선택하는 가구가 늘기 때문에 전세 계약 기간 끝났어요. 어떻게 나가실래요? 더 연장하실래요? 그러면 연장할게요 하면서 재계약하면서 돈을 조금 올려주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조금 더 있고 그러니까 수도권 지역에서는 그래도 조금 상승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뭐 학군, 뭐 역세권 등등 뭐 좋은 조건을 따져서 수도권에서는 그래도 여전히 내가 이 돈 갖고 학군이 조금 안 좋고 이 돈 갖고 지하철역하고 좀 많이 떨어진 데 가서 집을 사느니 그래도 전세 살지만 지하철역과 가깝고 또 우리 애들 좋은 학군에서 좋은 학교 다니는 여기 당분간 전세라도 살지 이런 사람들이 수도권에서는 그래도 여전히 수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서울에서는요 성동구가 그래도 상승이 조금 더 많았어요. 0.14%. 노원구 역시 0.14%, 용산구 0.1% 등의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동구는 0.05%가 하락했답니다. 그래서 수도권 지역에서 유일하게 하락세를 보인, 전셋값 하락세를 보인 곳이 바로 강동구 지역이었습니다. 인천만 잠깐 볼까요? 요즘 인천도 관심이 많아서 인천은 0.03% 상승했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어서 보너스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너스 뉴스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쓰레기 더미에서 나온 현금 다발입니다. 네, 한국에서는요, 이 고인의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버려진 수천만 원 상당의 현금 다발이 쓰레기 매립장에서 극적으로 발견됐습니다. 수도권 이 쓰레기 매립지 관리 공사에 따르면 이틀 전에 인천시 서구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에서 5만 원짜리 지폐 수백 장이 발견됐습니다. 발견 당시 쓰레기 하역 노동자인 그 A 모 씨는 건설 기계를 이용해서 이제 무슨 뭐 포크레인이든 뭐 어떤 기계를 이용해서 매립 작업을 하다가 바닥에 흩어져 있는 5만 원권 그 몇 장이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저쪽에 왜 5만 원짜리 돈이 몇 장 보이지? 그래서 이제 기계에서 내려서 봤죠. 그리고 주위를 살펴보니까 몇 장이 아니라 주위에 돈 다발 묶음이 여러 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봤죠. 이후에 하역 현장에서 감독 업무를 하던 주임 검사관과 공사 직원들이 다 나와서 이걸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돈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규정에 따라서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출동한 경찰이 와서 마저 찾아보니까 현금 다발이 많았습니다. 회수된 금액은 검은색 비닐봉지, 한국은 이 까만 비닐봉지 많이 쓰잖아요. 무슨 어디 그 포장마차에서 뭐 떡볶이 같은 걸 먹다가 1인분만 싸주세요 해서 떡볶이 포장해주면 꼭 까만 봉투에 이렇게 싸주잖아요. 그 까만 봉투 덜렁덜렁 들고 집에 가잖아요. 그 까만 그러니까 그런 까만 봉투, 그런 까만 봉투가 집에 들어가서 떡볶이 먹고 남은 그 까만 비닐봉지에 뭐 쓰레기 같은 거 담아서 묶어서 이제 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게 회수된 그 쓰레기장에서 회수된 게 바로 그 까만색 비닐봉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5만 원권 100장짜리 묶은 목금이 무려 5개,
그리고 매립장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5만 원권도 꽤 많았고 수없이 많았고 그래서 그걸 다 모아보니까 무려 3천만 원이 됐다는 것이 3천만 원. 경찰이 현장에서 함께 발견된 그 청약 종합 저축 예금 확인서 등이 있었는데 그 확인서를 토대로 신원을 확인한 결과 현금 다발의 주인은 수도권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이 B 모 씨인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까 이 B 씨는 이미 2년 전에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최근 유족들이 고인의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그 까만 비닐봉투가 쓰레기 봉투인 줄 알고 그냥 다 쓰레기로 버려버린 것입니다. 현금 다발이 그래서 쓰레기 매립지로 흘러간 것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자, 경찰은 절차에 따라서 이 쓰레기 매립지에서 회수한 현금을 유족들에게 전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무려 3천만 원을. 자, 이 돈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을 자식들의 마음은 어떨까? 한번 제가 상상해 봤습니다. 와, 공돈 생겼다! 하면서 마냥 신날까요? 아니면 그 돈을 모으시느라고 돌아가신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을 하셨을까 하는 마음에 돈을 쳐다보면서도 눈시울이 붉어졌을까요? 네. 쓰레기 더미에서 발견된 돈다발을 바라보면서 저는 왠지 제 돈도 아닌데 괜히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스토리 들으시면서 그러셨을 거라는 생각 같이 공감을 해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스토리가 있는 뉴스, 송앵커의 스토리 뉴스 마칩니다.